네, 안녕하세요. KCIM의 김성빈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제조, 건축 분야의 크로스오버, 기술 통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실제 엔지니어링의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프라 BIM의 홍성룡 이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프라 BIM 홍성록 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토목 분야 BIM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에서 건설 제조를 결합한 업무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오늘 가감없는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표 중이라도 궁금하신 점들은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웨비나가 끝난 이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디지털화 관련돼서 제조 분야는 건설, 토목 분야에 비해서 좀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조 영역에서는 그 제품 생산량, 그리고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화가 반영되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G코드라든가 수치 제어, 3D 프린팅, 제조 기술 등의 발전과 앞서서 품질에 대한 공차 제어, 그리고 공급망 관리 등이 이를 위주로 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건설 건축 분야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데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 ISO 표준 정립 등의 빠른 인식에 대한 전환,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어서 제조와 건설 엔지니어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결합하고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조와 건설의 통합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보고요. 이를 위한 오토데스크의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홍성윤 이사님이 실제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의 산업에서 급격한 기술 발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담당자 연결과 업무 협업이 주요한 이슈였고요. 이를 위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는 협업,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예측, 현실과 데이터와의 결합과 이와 같이 더욱 고도화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설계 환경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는 제조 영역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도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죠. 네, 건설 분야에 대한 트렌드 변화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4개 항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BIM의 확대입니다. 최근 빌딩 정보 모델링, 즉 BIM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19650이 발행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건설 시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건설 시장에서도 친환경 또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 그리고 공정을 이전보다 좀 더 활발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요. 세계 그린 빌딩 협의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설과 운영 단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 세계 36%,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3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좀 최소화하면서요, 건설 공정 중에 발생하고 있는 탄소 배출의 최소화, 그리고 완공 이후에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에서도 이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준비와 대응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프리패브리케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사전 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법의 확산입니다. 이 공법이 모든 건설 현장에 적합한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빌딩,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요, 공장 설비의 운영 상황, 그리고 생산량의 점검, 예지 보전, 에너지 소비량 등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하는 시스템들이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빌딩, 그리고 업무를 하고 있는 빌딩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솔루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의 트렌드는 제조업에서 운영하는 기술들을 활용한 프로세스와 좀 유사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토데스크에서는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최종 건설 현장의 운영까지 건설 산업의 고유한 기술과 함께 제조 기술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오토데스크에서는 서로 다른 두 영역에 대해서 서비스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데스크의 많은 산업용 솔루션 중에 가장 대중화된 솔루션들은 바로 제조 분야의 PDMC 컬렉션과 그 다음에 건설 분야의 AEC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의 의미는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프로세스를 만족하기 위해서 핵심 설계인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서는 그 인벤토를 기반으로 한 13개 이상의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건설 분야에서는 레빗을 기반으로 12개 이상의 제품군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핵심 솔루션과 몇몇의 제품군들은 제조 영역과 그리고 건설 분야에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각 컬렉션에 대한 주 역할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구현하는 PDMC입니다. 프로덕트 디자인 매니피처링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인벤터를 가장 중심으로 해서 공정의 레이아웃을 원활하게 설계 지원하는 팩토리 유틸리티,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설계와 인공지능, 캠 제조를 위한 퓨전 360, 그 다음에 치수에 대한 공차 분석, 그리고 검증을 위한 톨러런스 아날리시스, 또한 이제 판금 요소에 대한 통합 전개도 작성을 위한 네스팅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벤터와 솔리드 웍을 위한 캠, 그 다음에 구조, 비선형, 여러 해석을 수행하고 있는 인벤터 나스트란,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 통합을 위한 가장 유명한 툴인 나비스웍,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협업과 문서 관리를 위한 볼트 베이직 등의 이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솔루션들은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AEC 컬렉션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AEC 컬렉션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전문 BIM 소프트웨어인 레빗을 기반으로 설계에서부터 관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스케치업과 유사한 컨셉 디자인을 구현하는 포밋, 그리고 설계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다이나모, 프로젝트 관리 및 모델 점검을 위한 나비스웍과 시각화 제품 및 에너지 분석을 위한 툴들이 AEC 컬렉션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클라우드 협업 소프트웨어인 빔 360을 통해서 외부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업과 데이터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설 분야, 그 다음에 제조 분야에서의 핵심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솔루션들은 현재 지금 각각의 분야에 맞게끔 설계 환경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PDMC와 AEC 컬렉션은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건설 기술과 제조 기술이 접목된 현장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공장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공장 신축 또는 증축할 때는 건축물과 내부 설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물을 설계할 때 설비의 영역과 그다음에 이제 그 설비의 배치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설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이를 기반으로는 시공을 하게 되겠죠. 또한 라인 자체에 대한 설비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을 할 때는 반대로 건축물에 대한 구조를 감안하고 이에 대한 영역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결합된 영역에 대한 업무 협의를 상호간에 진행을 하는데요. 실제 각각 고유한 설계 데이터 기반으로의 명확한 의사결정은 좀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시공할 때 시공 시에 이제 오차를 줄이면서 시간을 줄이고요. 최적화된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건축 분야와 설비, 제조 분야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은 BIM을 기반으로 초기 개념 설계에서부터 시공을 위한 데이터 구축, 그 다음에 이제 도면화와 시공 검증을 위한 간접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이와 동시에 제품 설계 솔루션들을 통해서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설비에 대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그리고 간섭, 프로젝트 검토, 검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개의 산업은 하나로 통합돼서 데이터를 교환하고 상호 검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오토데스크 AEC 컬렉션과 PDMC 컬렉션의 일부 제품들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BIM 소프트웨어인 레빗을 통해서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와 동시에 건물 내 혹은 공장 내 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인벤터를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통합 작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는 오토스퀘어 솔루션인 나비수옥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통합해서 간섭 및 배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비수옥을 통한 그 프로젝트 통합 관리는 정말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기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건축물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 단계에서의 건축물 데이터, 즉 BIM 모델을 직접 활용한다라면 설계를 진행했었을 때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가 간결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식은요, 기계 설계 프로그램 인벤터에서 레빗의 필요 구성 요소들, 건축물 데이터의 특정 위치라든가 뷰를 가져와서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서로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건축물 데이터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업데이트가 될 때, 또는 이제 반대 이제 내부의 그 인벤터에 설계된 기계 요소가 업데이트가 발생이 됐었을 때 상호 간의 데이터가 서로 연관이 되어야 되고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설계 초기 단계에서도 그 상호 요소들, 건물과 설비에 대한 간섭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그 건물 내 기계 설비 요소에 대해서 인벤터로 제작한 이후에 이 데이터를 레빗 데이터로 그 전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비 데이터들을 최적화시키고요. 필요한 데이터들만 추출을 해서 레빗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한 요소들, 작은 구성 요소라든가 꼭 필요한 데이터들만 변경시켜서 레빗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빗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고요. 이를 그 레빗에서의 링크 기능을 통해서 상호 간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쪽에 있는 그 열람표라든가 다양한 그 도면 작업들을 또 레빗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 인벤터에 작성된 데이터들이고요. 인벤터 설계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설비에서 로봇이 한 개가 두 개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이 변경된 내용들도 바로 레빗에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인벤터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레빗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도면화까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내용처럼 인벤터 설계 데이터와 그다음 BIM에 작성된 건물 데이터가 상호 연관이 돼서 그 프로세서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산업의 요구사항과 기술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실제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 결합된 크로스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인프라비엠 홍성룡 이사님께 사례와 실제 진행했던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회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당사는 토목 분야 전문 설계자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만든 기술협동조합 기업입니다. 전문 분야에 대한 실력과 젊은 직원들이 창의력이 합쳐져 인프라 BIM의 최전방에서 타사와 확연히 구분되는 실력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에 쓰였던 기술이 항공산업으로 응용되는 것처럼 선행기술이 다른 산업의 촉매제가 되어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기술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창의력은 이종의 것을 자꾸 엮는 것에서 온다고 말했듯 저는 다른 분야의 기술을 또 다른 분야에 응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토목회사로 이직하며 아직 신입이던 2006년도 활용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 대두되는 사전 제작 시공은 인천대교에서 도입되어 품질 향상 및 공기 단축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전 제작 시공을 하려면 정밀한 설계가 필요한데 현재도 토목 BIM에서 중요시 하는 철근 간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인벤터로 수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반장님들과 직접 소통하며 설계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현장 시공은 한치 후 오차도 없이 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벤터로 3차원
강연성 궤적과 간섭 체크를 하여 시공에 반영하였습니다. 크로스 빔 정착구 철판 전개도 및 거푸집 설계도 수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같은 3차원 프로그램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토목 분야에서는 흔치 않아서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연배 있는 차부장님들과 같이 협업하여 설계를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2D 도면과는 달리 3D는 대상을 경력자와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교량에는 대구경 철근 이음 커플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용 전동 드릴처럼 자동화된 장비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인벤터로 설계하여 테스트하였습니다. 시공 아이디어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실무자들과 논의하여 설계 제작에 데이터를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신입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보통 심부름이나 보조라고 생각했지만 현장 협의와 컨셉 설계를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것이 당시 팀에서는 당연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컨셉도로 현장과 협의하고 두 번째 컨셉도처럼 기계 설계를 진행하여 물레동에 있는 호이스트 업체를 무작정 찾아가 영업하듯 제작 공장을 찾아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공업소 사장님이 점심을 사주시며 어설픈 제 설계를 검토해 주시던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인벤터리를 사용하여 설계 의도를 구체화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RCD 공법 철근망을 수작업에서 자동으로 제작하는 철근망 가공기를 제작 설계했었습니다. 다음은 강연선을 인장하는 유압잭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헤비 리프팅 장비입니다. 팀 프로젝트로서 제작 공장에서 밤을 새며 제작 납품하며 시공에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은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요 교각의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는 충돌 방지공이라는 것인데 충돌 방지공 수주 입찰에서 인벤터를 사용한 공법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구조 계산을 위해 트러스를 설계했고 인벤터 애니메이션 기능으로 시공 방법을 5분여 동영상으로 표현하여 캐드 도면 몇 장을 출력해온 경쟁사 대비 우위 있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충돌 방지공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매일 자정에 퇴근해도 잠들기 전 내일 회사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재미있었습니다. 손목이 피멍이 가는지도 모르게 작업을 한 결과는 2006년 오토데스크 디자인 공모전의 입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도 시공 단계를 시뮬레이션 할 때 2D 대비 3D의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라는 장점과 함께 시간이라는 단위를 넣었을 때 나오던 많은 문제들을 체크하면서 4D 시뮬레이션의 장점을 14년 전에 미리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엔드세그 거푸집은 전공정에서 상하선 딱 2개수만 설치되는 비정형이어서 지상 팩토리의 거푸집 틀은 못 쓰고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수제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현장 반장님을 무작정 찾아가고 공장 할아버지 반장님들과 함께 추가 설계하고 부품 리스트를 짜서 목재와 강제를 주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정 보완하여 거대한 구조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엔드세그가 가설되는 과정입니다. 그 뒤로도 실설계에 기반한 LOD 높은 가설 장비 시뮬레이션들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사진처럼 실제작이 가능한 모델링 요소로서 LOD 단계를 상당히 높여서 제작했었습니다. 토목회사를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던 중 인벤터로 금형 제품들을 설계해보고 모델링을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벤터는 여러 분야의 제조 분야에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아젠다는 2009년도에 제가 창호회사에 입사하면서 건축 외장과 창호 제품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당시 비정형 건물들이 유행처럼 도시 경관을 바꾸는 시기였습니다. 파이낸스 센터는 베트남의 국화 연꽃을 모티브로 한 건물이었습니다. 기존 커튼홀 엔지니어들은 입체적인 비정형 건물을 해결을 못하여 제가 커튼홀의 기본도 모르는 상태로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시공 포인트를 연결하여 이 연꽃 모양 건물로 인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레이아웃 매개 변수를 사용한 자동화 방법으로 멀티바디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변수 제어가 까다롭고 어려웠지만 실제로 문제없이 제작 시공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계 제작 시공의 단계에서 설계자의 역할은 영화의 작가, 감독, 배우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관계에 관여하여 오류를 체크하고 작업자에게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은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야 합니다. 용접 시 열 변형으로 인하여 스틸 파이프가 변형이 일어나고 제작 오차, 시공 오차가 쌓여갈 때 설계자는 중간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설계 변경하여 시공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건물에서 가장 난제 구간이었던 윙트러스 시공 모습입니다. 사진은 KBS TV에 나온 저 모습입니다. 커튼홀 설계 20년차, 10년차 전문가들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구축한 LOD 높은 모델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포디움의 스카이라이트란 천창 구조체인데 인벤터 프레임 제너레이터 기능을 이용하면 철골 설계도 용이하였습니다. 커튼홀에는 물바지나 유니트 구조체 때문에 고려할 요소가 많고 브라켓이나 부속 자재가 독특한 형상이 나올 경우가 많아 철골 설계 이전에 인벤터로 설계하여 철골 업체에 데이터를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중립 파일의 호환성이 높아서 제작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디테일한 사전 모델링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어진 정보 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누가 더 현장 이해가 많은지, 설계 정보가 많은지에 따라서 시공의 성공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헬리패드 트러스 설계입니다. 기존 2D 건축 도면에 없는 부분을 정확히 말하면 2D로 표 못하는 부분을 디테일화하여 설계했습니다. 도면을 잘 못 보고 말이 안 통하는 베트남 작업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들도 3D 모델링을 보며 높은 이해도로 작업하여 성공적인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담인데 이 헬리패드에는 공기역학적으로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고 나중에 좀 허탈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복귀 후 맡기된 에너지 제로 하우스 건물입니다. 철골 업체의 테클라 파일을 받아서 인벤트에서 중립 파일로 변환하여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결정하고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롯데 제주 리조트인데 아주 고급 하우스 빌라인데 나선 경사 부분에서 기하학적으로 트랜섬이 비틀어져서 시공되어야 유리면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랜드마크 건물인 롯데센터 하노이 건물입니다. 베트남의 국민의상인 아오자이를 형상화한 롯데센터 하노이 초기 설계에서 컨셉을 비주얼적으로 표현하여 협의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내 해양 솔라파크 현장입니다. BIM에서 강조하는 CD, 즉 공동 데이터 환경의 이론을 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이론을 몰라도 자연스레 이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 공정의 철골 데이터를 받아서 인명 분석 및 계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2D에서는 철골 접합 볼트에 브라켓을 설치하는 오류 등이 있었지만 철골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시공성 높은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상암동에 있는 SBS 입구에 있는 배기물 조형물입니다. 발주자는 2D 스케치를 여기 사진과 같이 손으로 대충 그려주면서 아래 이미지 같은 조형물을 원합니다.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제조 시공 단계에 적합한 비용, 시간, 사람을 투자하지 않으면 결과물을 실패합니다. 설계와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이 설계를 마치고 현장에 가보니 환갑을 넘긴 반장님들이 영어로 쓰여진 도면을 이해를 못하셔서 상하 방향을 거꾸로 붙이셔서 제품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다시 그려드리고 작업했었고 이미 설계를 벗어난 지오메트리는 꼬여서 영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제작 시공에서 비용, 시간, 사람은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2012년도부터 유행처럼 번진 BIM 열풍은 제작 시공 설계자인 저에게는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설계 단계가 지날수록 LOD는 높아지는데 계획, 설계, 제작 시공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없어 BIM 데이터에서 포인트를 뽑아내고 제작 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진은 BIM 데이터인 레빗이 철골 데이터인 테클라로, 그 다음에 저 같은 외장 설계자가 인벤터로 LOD 단계를 높여서 설계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외형 라인을 지키며 골자의 간섭, 태양광 지붕재, 구조적 요소, 물처리 방법에 대해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지붕재 시공 사진입니다. 경사로 누운 아주 위험하고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때문에 철저한 사전 계획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혁신도시의 건물에는 BIM을 이용한 각 국가기관의 컨셉에 맞는 랜드마크를 표현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이 건물은 우연히도 이 주최자인 KCIM에서 설계한 빌딩입니다. BIM 수준이 당시로서는 타 설계사 대비 높았습니다. 수준이 높은 만큼 이런 어려운 형상을 제작 시공한 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축 외형의 레빗 BIM LOD는 낮은 단계에서 단순 볼륨으로 처리된 요소입니다. 이를 커튼널 매지에 맞게 다시 데이터화하였습니다. 비정형 돌출판은 사이즈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형태를 표현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인벤터로 자동화 아이로직을 구성하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형상의 판넬은 전개도를 그려줘야 제작업체에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인벤터의 슈트메탈 기능은 정말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계 및 제품 제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과 기계 요소 기술 융합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돈, 시간, 사람, 이윤을 남기려면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하되 제가 감독이 되어 함께하는 방법으로 업체 사장님과 함께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옥탑 부분은 비정형 유니트 커튼홀입니다. 제품의 정확한 가공을 위해 3D 설계를 하여 결과물을 작업자분들과 공유하여 서로 소통하며 제작을 하였습니다. 공사 물량을 BIM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산출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건물과 달리 이 건물은 곡면 요소가 많았는데 곡면 요소의 면적을 이렇게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3D 스캐너를 이
통해서 난제이던 비정의 판례를 계획을 잡는 단계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역설계 기법으로 공유를 맞춘 트러스를 설치하고 이를 스캔하여 비정형 판넬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다시피 많은 트러스를 높은 곳에 좀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수축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현장이었습니다. 시공된 전경입니다. 제작 시공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자기가 처한 환경, 시간, 사람, 돈에 대해서 냉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정형 부분은 제가 외주업체와 담당하고 나머지 티피컬 제작은 선후배들과 현장에서 안전고리 하나만으로 위험한 스카이차를 타거나 트러스에 매달려서 실측을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사진은 실측된 데이터에서 설계를 하는 방법을 도식화한 겁니다. 완성된 전경입니다. 지금 와서 보이기에는 멋져 보이는데 이 공사를 사람들이 말하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 아닌 노가다 패브리케이션을 하여 쓴 웃음을 짓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몸담던 회사는 세계 1위 창호기업과 기술자유 상태였는데 이미 그 회사는 인벤터를 이용하여 가공머신과 연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독일의 선진 제조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 방문 시 그레이징을 하는 좌대가 필요했는데 인벤터로 급하게 1시간 만에 만든 이 도면 하나로 의사소통이 되어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조 해석 단계였습니다. 고화중 유리 설치 시 고무 가스켓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 빈번하여 PVC 압조제의 변형률을 인벤터로 시뮬레이션하였고 취약 부분에 대한 보강을 검토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벤터를 3D 프로토타이핑, 또 시각화, 디자인 검토, 조립 매뉴얼을 많은 분야에 활용하였습니다. 해외의 BIM 데이터를 받아 구조를 파악하고 디테일한 설계를 통해 중요한 목업 테스트를 철저히 사전에 가상 목업하여 성공적인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캐나다 업체의 BIM 랩이 데이터를 변환하여 2D 도면화 시켜서 좌표값을 추출하고 디테일을 만든 다음에 인벤터로 단계를 높여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 외국 엔지니어들과 이 비주얼적인 요소로 협의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현장 설치 시에 작업자분들과 미리 가상 목업을 진행함으로써 가상 목업하여 좀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타 공정 고려한 제작 시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정 순서상 커튼홀 분야는 골조와 철골이 시공된 상태에 들어갑니다. 실제 고려되지 않은 요소들, 잘못된 시공, 현장 오차를 감안한 시공이 되려면 선행 공정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디테일적으로도 어려운 스틸 구조체의 검토를 위한 구조업체의 회의도 온라인에서 충분히 의사소통 가능하며 현장 문제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 품질 향상과 공기 단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PT에 화려하게 보여진 모델링 이유가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공정과 ROI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는 층당 1200장의 도면과 엄청난 리스트, 부가 설명자로 시공 도면이 들어갔었고
각 담당자의 수많은 회의, 통화, 현장 방문 후 노력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정보들이 각각 공정별 담당자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저장될 뿐이지만 제가 이제 설명할 BIM에서는 유지 단계까지 그 정보가 살아가서 건물 후 생애 주기를 표현하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살아서 활용된다고 하니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조업체의 PLM은 저에게 친숙한 개념이었지만 2012년도경 유행처럼 번진 BIM 열풍에서 제가 마주한 BIM은 PLM과 비슷하면서도 색다른 요소를 가진 개념이었습니다. BIM이 활성화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첫 번째 코끼리 그림처럼 눈을 감은 사람들이 BIM에 대해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것과 원청에서 살을 다 발라먹은 생선뼈, 즉 적은 공사비를 받은 하청업자가 수행하기는 너무 힘든 구조라는 점입니다.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거한 수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인프라에 새 생명을 불어일으켜줄 필수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점 중 가장 힘들었던 게 동시공학의 부재였습니다. 레빗이란 말이 리비전 인스턴틀리, 리비전을 빠르게 한다는 뜻인데 현장에서는 BIM에 대한 리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후행 공정에서 연속적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LOD는 형상정보 LOD와 속성정보 LOI로 나누고 지금까지 제 사례에서 보셨듯 LOD 단계를 높이는 것에는 단계적으로 기하급수적인 많은 시간, 비용, 인력이 들어갑니다. 저는 작년부터 다시 건축에서 토목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저는 15년 전 특수분야 제작 시공 단계에 3D 요소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토목 전문 설계 엔지니어 기획 단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수적인 이론을 배우고 발전된 IT 이론들을 보강하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BIM 시공 및 유지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목 빔 프로그램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오토데스크가 시장 경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열거한 토목 빔 소프트웨어에 촉매제인 PDMC 제품군을 적용했을 경우 많은 효과가 나타난 예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프라 BIM에 합류하고 처음 맡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교량 시공을 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토목 BIM은 처음이라 제가 힘을 빼지 못하고 스틸 거더박스 및 크레인의 LOD를 높여서 중량 및 무게중심까지 고려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인벤터로 모델링하여 인프라웍스에 효과적으로 삽입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도 인벤터의 특수장비 모델링과 디테일적인 표현으로 인프라웍스에 보다 높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한만공사의 케이슨 제작장을 인벤터로 구현하였습니다. 기타 프로그램 대비 설계 시간이 빠르고 퀄리티가 높아져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 케이슨 제작장은 VR 장비로도 제작되어 교육자 안전교육이나 시뮬레이션에 쓰일 예정입니다. 항만공사의 라이브러리들을 디테일 높게 표현하였습니다. 시공 및 유지 단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시각적 표현이 뛰어나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요소들은 각각의 좌표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유지보수 단계에서 예를 들면 이 점검판이 어디 위치에 있나 어떤 고장을 일으켰냐에 따라서 속성된 정보로 유지보수 단계까지 쓰일 수 있습니다.
공사용 등부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여 향후 시공 시에 위치 및 시공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빗은 건축 구조물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이어서 토목의 선형 요소들은 표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비주얼 코딩인 다이나모를 활용하여 설계 변경에 유리한 자동화 설계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벤터에도 자동화 기법이 있습니다. 인프라웍스는 계획 단계의 탁월한 프로그램입니다. 선형에 따른 계획 변경 시 인벤터의 자동화 설계 기법은 iLogic에서 만들어져 인프라스트럭처 파트 쉐이프 유틸리티에서 인프라웍스 라이브러리로 변환되어 인벤터에서 정의된 파라메트릭 형상 요소들을 제어하여 계획 변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턴키 수행 시 BIM으로 교량 분할을 정합성, 시공 시뮬레이션, 수량 산출 분야에서 활용한 예입니다. 여담이지만 탑정세들 구조체를 비주얼용 삽입 그림을 용어로 모델링하였는데 LOD 수준이 높아서 구조 업체에서 그 파일로 구조 해석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교량 하부 시공법에 대한 공법을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공종별 뷰 표현 및 동영상으로 강봉 잭업을 표현했으며 VR로 변환하여 해외 작업자들의 공정 이해 및 안전 교육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BIM들은 전환 설계 단계입니다. 전환 설계라면 2D 도면을 3D로 만드는 것인데 향후로는 설계 자체를 3D로 하는 전면 설계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사진은 기존 구조물들의 2D 도면을 3D로 전환 설계하여 새로 시공되는 구조물과의 간섭 및 기타 요소들을 검토한 것입니다. 레빗으로 표현하기 힘든 파형 강강규나 케이블 교량의 탑정세들, 앵커리지 같은 기계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인벤터는 제조로 특화된 프로그래머로 BIM이 수행하는 물량 검토, 2D 도면화, 간섭 검토 등의 업무를 기존 BIM 프로그램 대비 더욱 효과 있게 수행할 수 있었으며 오토데스크 제품과의 궁합이 좋아 프로그램과는 오류 없이 과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목에서는 건축과 다르게 도로가 지나가는 길, 즉 선형을 기반으로 한 설계가 특징이며 주변 토목 및 지형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공종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의 조합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단수 공사란 단수하기 어려운 공사 구간에 별도 분간을 연결하라고 할 때 내용물을 단절하지 않고 유지 상태에서 연결하거나 분기하는 공정을 지칭합니다. 기계 요소 라이브러리가 들어가는 공정이라 인벤터를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라이브러리는 LOD 400 이상으로 제작했으며 각각의 공정의 내용을 상세히 표현했습니다. 부단수 차단 애니메이션 및 시공 시뮬레이션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량 관계상 씻지는 못했는데 현장 시공에 다방면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관로 설계에서는 그 인벤터의 파이프 하네스 기법을 이용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듣는 기술을 접목하다는 말처럼 접목은 서로 다른 두 식물의 세포가 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선 저 발표에서 보셨듯이 식물이
접목되어 더욱 풍성한 과실을 맺듯이 기술은 융합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셔서 저 경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조그만 모티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좀 진행했던 웨비나라서 많은 질문들은 없었는데요. 실제 이제 그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좋은 사례와 이에 대한 경험 그리고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그 몇 개 질의인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웨비나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가장 먼저 질문 주신 그 내용 중에서요. 뭐 물류센터와 같은 경우에 제조 솔루션에 대한 적용 사례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이건 제가 좀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물류센터 혹은 공장에 대한 설계를 진행할 때는 그 건설 분야, 그 다음에 제조 분야 서로 이제 양분돼서 좀 진행됐던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토스크 쪽에서의 기술이 점점 융합되고 발전이 되면서 2, 3년 전부터는 이제 그 물류센터 혹은 공장에 대해서 서로 결합해서 진행했던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저희 쪽에서는 뭐 C사와 같은 이제 물류센터를 건설해준 건설업체에서 AC 콜렉션을 구매를 하면서 그 실제 설비에 관련된 거는 PDMC, 그 다음에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H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H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제 미국의 제2공장을 그 증축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이 이제 그 새로운 공장을 증축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2D를 기반으로 했던 설계에서는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이를 좀 보완하고자 건설 그 분야에서는 AC 콜렉션, 그 다음에 그 안쪽 내부에 들어간 장비에 대해서는 PDMC, 또 하나 이제 그 미국 현장과의 원활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BIM 360까지 도입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사례는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저희 그 홍성록 이사님께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이전에 진행했던 커트너 프로젝트, 비전형 현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우선 그럼 비전형 하나에 대해서만 좀 답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비전형 그 공률, 커트너 설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이를 감안해서 진행했을 때 애로사항들이 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듣게 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와 과학자는 어떤 점에서 다르냐는 점이었는데, 엔지니어는 항상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 공유를 작업을 할 때 공기와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법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위드웍스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공장에서 프리 패브리케이션을 해서 그거를 시공해서 인양해서 뜯어 맞추는 방법이 있었고,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과 돈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자들께 제가 그 비정형 트러스 뼈대를 원형을 그대로 설계해서 각각의 포인트에 맞게 시공을 할 수 있게 그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진행하였고, 그걸 다시 3D 스캐너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설계를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위험 리스크가 아주 컸었는데, 운 좋게도 실력 좋은 작업자분을 만나서 좀 완성도 있는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공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가 처한 환경, 시간, 돈에 항상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몇몇 그 질문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월요일날 오전 그 한 주가 시작되는 시간이라 많은 이제 질문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웨비나가 끝나더라도 그 채팅창에 궁금하신 부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료 이후에 문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메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아마 웨비나를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실제 진행했던 이제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 프로젝트 현황, 진행했던 경험들을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